자, 주택법의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는 사업주체가 있어서 등록사업자가 있었고 비등록사업자가 있었는데 비등록사업자에서는 주택조합이 중요한 거니까 관련 주택조합이 이제 어떻게 설립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세 종류. 자, 그 다음에는 주택의 건설 파트에서 그 사업주체가 등록사업자든 비등록사업자든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까다로운 심사를 하나 받으셔야 됩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30개 이상, 그다음에 29개 이하로 주택 지을 때는 건축법으로 가서 건축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 승인자가 편의상 승인이라고 부를 건데요. 자, 이런 승인은 어떤 주택이 받는 거냐면 다음의 주택이 기본적으로 30호, 30세대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3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하거나 대지를 10,000제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사람도 아까 우리 이제 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 중심으로 30개 이상인데 단 한옥 같은 것들은 또 50개 이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한옥 같은 거 하나 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옥 같은 것 등을 지을 때는 주택을 지을 때 단독주택을 한 번에 50개 이상부터가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뀌고 49개 이하가 건축허가로 가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도 다음 어느 하나는 50세대 이상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 자, 우리 아까 배운 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것들이 이 법정된 요건을 갖추셔야 되겠습니다. 뭐 6m 이상 진입도로 폭, 6m 이상 폭 진입도라든가 주택 한 개당 사이즈가 30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런 건 참고로 좀 보시고 이 법정된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이 법정된 요건은 6m 이상 진입도로 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한 개당 사이즈가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 걸 갖추시면 모두 갖추시면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50개 이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아까 단독주택이 30개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이상인데 한옥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50개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50개 이상인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그다음에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스스로 개량하는 방식으로 할 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건 참고로 좀 보시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50개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시고요.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관청인데 이제 누구입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주택을 짓는 땅의 면적이 대지의 면적이 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네요.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시장님. 자, 우리 공법에서 시도지사는 항상 5명을 말하는 거죠. 5명. 우리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 그리고 이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기본적으로 지정권자가,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참고로 대지가 10만 미만이면, 대지가 10만 미만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여기 이제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까지는 위에랑 같은데, 이 끝에가 이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시장군수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대지가 10만 미만일 때는 참고로 6명의 각 도시의 장들,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예외적으로 안 받는 것.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여기 안 받는 거하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예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아까 우리 좀 전에 원칙적으로 우리 시도지사님이나 대도시한테 받는 게 원칙이에요. 대지가 10만 이상일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별광역,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국방부 장관이 할 때, 토지주택공사가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 장관님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나 대도시한테 안 가고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사람이 지금 보면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말고도 또 있다는 거죠. 자, 대지가 아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다가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님한테 무조건 찾아가야 할 사람들, 이렇게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주택사업할 때, 그 다음에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여기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들,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 사업하거나 330만 이상 대규모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또 사업계획 승인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땅이 너무 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00만 평이라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큰规模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주택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아야 된다.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하게 주택난 해소가 필요한 지역들, 그리고 지역 균형 개발 이런 걸 위해서도 사업계획 승인을, 요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주택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50%를 넘게 가지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도 일종의 이제 공기업 개념으로 보고 또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는 사실. 자, 요거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된다는 거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30개 이상 주택 사업하는데 안 받고 건축허가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완화. 자, 지금 여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거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제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것은 이거예요. 상업지역, 유통상업을 제외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시설을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게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주상복합 아파트 생각하세요. 자, 서울시에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걔네들을 보통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짓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용도지역 땅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주택을 짓고 그 다음에 상가를 섞어 짓는 거예요. 그 주상복합을 한 번에 2동을 짓는 거예요. 대지에다가. 근데 A동 주택수 100개, B동도 100개. 그럼 합치면 200개잖아요. 그거를 상가랑 섞어서 주상복합으로 지으면 얘네들은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돼서 이게 규제가 완화돼가지고 이게 건축허가로 가는 거예요. 건축허가. 주택수를 200개를 지어도 얘네들은 건축허가로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빌려주고 이거 농어가 주택을 짓는 거예요. 자, 농협중앙회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농어가 주택을 새로 지으라고 주택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돈 가지고 집을 지을 때도 80개, 90개 이렇게 30개 이상 올라가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할 거는 사업계획 승인 제외되는 거를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이러시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주는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로 가라는 거예요. 농협중앙회가 자금을 조달해서 그 돈 가지고 주택사업을 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다.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는 거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330만 이상 대규모로 택지개발사업 같은 걸 할 때, 수도권 광역시에서 긴급할 때,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주택사업을 할 때,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사람들이 사업할 때는 30개 이상을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님한테 받고 요 아래 상업지역의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하고 농협중앙회가 조달한 자금으로 주택 사업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빼준다. 걔네들은 건축허가로 가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거를 잘 구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공사 착수기한은 공사를 착수하려는 사람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고 이게 사업 승인 받은 다음에 이 착공신고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착공신고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셔야 돼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내에서 연장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연장이 안 됐다면 5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율은 국토부 장관님이 주택 수급의 적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사업주체에게 짓는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를 75%의 요거 이하 범위 안에서 최대 75%까지 일정 비율을 최대 75% 이하로 정하는 거니까 최대 75%까지 국민주택 비율을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일 때는 100%까지 국민주택 비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토부 장관님이 강제로 주택을 짓는데 큰 평수 짓지 말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75%까지 져라. 또 우리가 주택조합에게는 또는 뭐 고용자에게는 1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의무 건설 비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소유권의 확보.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조항인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100% 대지의 소유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게 100%가 원칙입니다. 자, 우리 주택법은, 자, 우리 앞에서 저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역 직장 조합. 자, 지역 직장 조합이 설립인가 볼 때는 80% 주택을 지을 대지의 사용 권한만 필요한 거예요. 80% 확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역 직장 조합이 설립인가 받고, 그럴 때는 80%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내려오시면 기본적으로 100%가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사업화가 어렵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100% 토지 사용 소유권이 필요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자, 이게 꼭 들어가셔야 돼요.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이 필요할 때는 거기다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앞으로 만들 거예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지금 보면 대지 면적의 80% 정도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원으로 확보해도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매도 청구,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정이 된다면, 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땅일 때는 100% 소유권이 없더라도 80% 정도만 확보해도,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 권한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나머지 확보 못한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100% 소유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구단위의 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는 80% 정도만 있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나머지 땅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국가나 지자체나 토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민간업자가 아니고 공공사업주이기 때문에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요 2번은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1번과 3번은 100% 소유권이 없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요 1번에서 이어지는데요. 80% 여기 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누구냐면요. 지금 매도 청구란 제목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까 우리 80% 이상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된 거예요. 앞에 우리 앞에 조항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 1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할 때는 80% 정도 이상만 확보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쪽으로 오셔서 80% 정도 이상 확보한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 못한 대지가 20%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자, 80%를 만약에 확보했다면 잘 보세요. 80%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부분이 20%가 있을 거고, 만약에 95%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까? 이상이니까. 그러면 확보 못한 부분이 아마 5%가 남겠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80% 정도까지 확보했다면 확보 못한 부분이 20%, 95%까지 만약에 97 이렇게 확보했을 때는 뭐 5% 남는 부분이 있겠죠. 뭐 97을 확보했을 때는 3%가 남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자, 시가로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그 확보 못한 땅 주인한테 우리에게 팔아라, 시가를 줄 테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좀 보면 만약에 95% 이상 확보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아까처럼 95%를 확보하면 95% 이상이니까 95%를 확보했다면 확보를 한 경우에는 95% 정도를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5%가 남겠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소유자한테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1번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80% 이상부터 95% 미만까지 그렇게 확보했을 때, 만약에 80%, 81% 이렇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에 대해서 모두 매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80% 이상 95% 미만까지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만약에 80%만 확보하면 20%가 남았겠죠. 거기에 대해서 10년 이상,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셔야 되는 조항입니다. 만약에 95%를 확보했을 때는 사업주체가 확보 못한 부분이 확보 못한 대지가 아마 5%가 남겠죠. 5%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청구를 해가지고 이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서 그걸 승소해가지고 토지를 다 이렇게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강제로. 나중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그런데 만약 제가 80% 정도만 확보했을 때는
확보 못한 대지가 아마 20%가 남을 겁니다. 자, 그때는 20% 남은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하시면 안 되고요. 매도 청구 대상이 10년 이전부터 땅을 계속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10년 이전부터 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반적인 매매로 원했을 때 매매로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매도 청구에 불응하면 소송 가고 이런 짓을 못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95% 이상을 확보한 다음에 5%만 남겨놓고 사업계획 승인을 보통 집어넣습니다. 실무 가면. 근데 우리 법에서는 95% 이상이면 확보 못한 대지 5%는 모두 매도 청구, 95% 미만 80% 요 사이에서 확보했을 때는 나머지 분에 대해서 10년 이상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를 통해서 토지를 이렇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매도 청구로 가는 게 좋은 건데 만약에 80%만 확보했을 때는 20%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하고 10년 이상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가라는 걸 적용하지 못하고 매도 청구 적용하지 못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검사는요, 시군 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람은 국토부 장관님한테 사용검사를 받으시고요. 사용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하여한다, 이렇게 이런 기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 파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파트에서 뒤로 가보시면 이제 뭐 국공유지 우선 매각이라는 또 파트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 승인이 끝나고 나면 이 건설 파트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 자, 우리 국공유지는 주택 사업을 하는데 국가 땅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혹시 이걸 땅을 매각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때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팔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건설하는 사람,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주택 소형평수를 50% 이상 진 사람이나 주택조합이 이 토지를 먼저 사기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2년 안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한번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땅은 국민주택 규모를 50% 이상 짓는 사람들, 85제곱미터 이하 사이즈를 전체 주택 중에서 반 이상 짓는 사람들, 또 주택조합이 원하면 국공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2년 안에 해당 사업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는 채비지 매각 요구. 자, 우리 채비지 예전에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 방식 할 때 배웠어요. 자, 채비지를 환지 방식 시행자가 외부로 파는 거죠. 자, 이런 채비지 같은 개념은요, 자,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져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땅. 그러면 주택법상 국민주택 사업 주체가 땅이 부족하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찾아가서 야, 너 채비지를 팔 거냐? 그럼 나한테 먼저 좀 팔아다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비지를 기왕 팔 거면 국민주택 용지로 나에게 먼저 팔아다오. 그러면 채비지 매각 요구를 받은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전체 면적 중에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이 가능하답니다. 가능하다. 자, 채비지 매각 방법은 뭐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자, 원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을 때는 수의 계약도 가능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중요한 거, 채비지의 양도 가격이 감정가예요. 감정가. 자, 우리 공법에서는 시가로 하면 만약에 뭐 평당 한 100만 원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감정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가의 한 70%, 한 70만 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자, 감정가 여기 요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채비지를 사서 임대주택을 짓겠다 그러면 이 조성 원가 개념으로 토지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보시고, 채비지 양도 가격은 감정가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감정가, 시가도 아니고 공시가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수용 사용. 자, 우리 주택법도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민간건설업자,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은 못하고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 같은 이렇게 공공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 같은 것들을 또는 건물 같은 것들을 강제로 수용 조치할 수 있습니다. 공취법에 따라 수용 조치라는 걸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용하는 규정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는 자금 문제가 조금 나오는데 자금, 이 건설 파트의 자금까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책에도 이런 내용들을 좀 써놨으니까요. 주택 상환사채. 자, 사자 할 때 사자가 이게 모일 사자는 회사할 때 사자입니다.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하는 사채. 아까 우리 비등록 사업자 중에서 토지주택공사나 이 등록사업자 같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돈이 필요하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 자본금 5억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자, 자본금이 3억 이상은 아까 우리 등록할 때고 등록사업자가 이런 사채를 발행할 때는 자본금 최소한 5억 이상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도 필요합니다. 여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5억 이상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증 같은 걸 받아야지만 상환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환사채를 발행할 때는 주택법 규정을 제외하고는 상법을 적용해서 이 채권 발행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기명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자, 무기명이 아니라 기명증권입니다. 자, 기명증권은 나중에 원금 상환을 여기 보시면 주택으로 상환하는 거죠.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원금을 이자를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주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주택 상환사채는 기명식으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자,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발행을 하죠. 3년을 초과하지 않게. 네, 그리고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보장관님한테 승인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는 발행을 할 때는 발행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보장관님한테 승인,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이기 때문에 양도나 중도 해약이 기본적으로 금지입니다. 금지. 네, 요거 양도, 불법 양도 같은 거 하시면, 양도 양수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있죠. 근무나 뭐 생업, 질병치료, 뭐 해외 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나가면 이런 주택 상환사채를 팔고 나갈 수 있는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예외가 아니면 양도 같은 것들이 금지되는 증서가 주택 상환사채입니다. 상환사채. 자, 그리고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거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 국민주택 사업 같은 걸 위해서 우리 앞에 국토보장관님은 주택도시기금이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라는 걸 설치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 이쯤에서 다시 한번 좀 앞에 절차를 한번 좀 볼까요? 좀 빠르게 좀 넘겨서. 우리 앞에서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등록사업자가 연간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국토부장관한테 가서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계획순은 30개 이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순을 받고, 자, 우리 비등록 사업자에서는 이 주택조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지역이나 직장이나 그 다음에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리모델링 조합이 있는데, 자, 이분들도 주택조합이라는 게 일단 설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가라는 거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인가. 물론 직장조합은 신고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예외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민간건설업자는 등록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받으러 가시고, 그러니까 비등록 사업자는 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이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으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이 등록사업자는 그런 기간은 없는데, 이 주택조합, 지역, 직장조합은 2년 안에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된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착공신고하고 공사 착수하는 것은 5년. 공사가 완공되면 사용검사 받는 건 이렇게 15일이기 때문에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이내 사용검사를 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절차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다음에는 이제 주택의 공급하고 리모델링만 보시면 주택법의 기본 개요가 잡히시고 충분히 우리 주택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공급 파트하고 리모델링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